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비트코인 소비가 감소가 되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해당 보고서는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 업체, 온라인 도박 사이트, 다크웹 시장 내 비트코인 소비량을 비교한 결과 3월 9일 이후부터 새 마켓에서 소비된 비트코인 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다크웹 시장의 경우 비트코인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가파른 소비 위축을 동반시켰다고 되어져 있네요. 리플의 공동 창업자가 그 질병에 걸렸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현재는 완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의료진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완치자들의 혈액 기부 동참에 호소했다고 되어져 있고요. 크리스라스는 2018년도 한때 XRP 가격 상승으로 미국의 부자 순위 5위, 암호화폐 부자 순위 1위까지 잠시 올라왔던 사례도 있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본인의 트위터에서도 이 세부적인 내용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분이 사망을 했다고 해도 리플의 가격의 변동폭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죽는다고 해도 그 해당에 있는 프라이빗 키가 가족들한테 어차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캐시 합성 자산 파생 상품 플랫폼 NH를 출시를 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비트코인 다컴에 따르면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의 개발자들이 포진한 개발팀이 비트코인 합성자산 파생상품 플랫폼 NH를 출시를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NH 개발자들은 비트코인 캐시 역시 기타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변동성 문제를 갖고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NH는 비트코인 캐시의 합성자산 파생상품 플랫폼을 통해 변동성을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맞춤형 지준율을 인하해서 69조 원 정도를 풀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은행의 예금 준비율을 1포인트 인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실물 경제 시장을 지원하고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민영 기업을 자금난의 경감을 위해 중소은행, 농업, 상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15일 기준으로 두 차례 걸쳐서 0.5포인트 또는 1포인트 정도를 더 내렸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번 인민은행 지중률 인하 조치로 대략 69조 원의 유동성이 시중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의 올해 최고가 경신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CBDC 인터뷰에서 올해 메이저 암호화폐 급등의 가능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미디어에 따르면 그는 만약 올해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관련 계정 자금 결제법이 5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개정법 부칙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번에 시행되는 시기는 올해 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구체적인 날짜가 공개된 건 처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의 법안 내용은요, 약간 풍문이나 유포가 명확하지 않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거에 따른 조치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 담긴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연구원이 CBDC 발행 연준의 역할에 중요한 변화를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미국의 CBDC가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있지만 소수일 뿐이라며, 오히려 대표적인 모델은 일반인들과 기업들이 기존의 시중은행에 계좌를 만드는 것처럼 연중 계좌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아마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는 이러한 CBDC 모델이 현실이 되면 연준의 역할에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현재 도매 금융시장이 운영하는 연준의 역할이 소매 금융 서비스로 광범위하게 확장됨을 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주구장창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금융 리서치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크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계정형으로 갈 것이냐, 토큰형으로 갈 것이냐. 근데 이 전문가 말은 이쪽으로 갔죠. 계정을 뿌려주면서 그 지갑을 다이렉트로 해당 중앙은행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조만간에 피드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2025년도 때 나오게 됩니다. 그건 이제 어떠한 역할로 쓰이게 되냐면 소매형 부분에 있어서 이제 권리 행사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벌써 2020년도밖에 안 됐는데 5년이나 더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저도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으니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CBDC에 대한 시점은 조금씩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기도 해요. 브라질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피어를 출시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참여기관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 정보, 금융기록, 사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브라질 중앙은행은 민간보험감독부 증권위원회가 참여를 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연금 당국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피어를 활용을 해서 1조 9천억 원 달러에 향하는 브라질 경제에 대한 통합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보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코스트 절감에 아마 독보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또 어떻게 보면 부패가 좀 많이 되기도 했던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되면 좀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중국의 금융감시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이 부풀려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거래소는 봇을 이용해서 트래픽을 증가시키거나 거래 데이터를 조작함으로써 거래소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며, 자체 샘플링 분석 결과 40개 이상의 코인이 일일 회전율이 100%가 넘고 70개 이상 코인이 50%가 넘는 등 규모에 비해 과장된 거래량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일부 거래소는 암호화폐 가격과 평가가 낮을 때 거래량을 조작하기 위해 다른 거래소의 거래 정보를 복사해 가져오기도 한다며,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의 끌어들인 뒤 시스템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시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메디블락이 세브란스 병원과 간편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 메디패스를 연동시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과거에는 서울대병원과 해당 또 정부와 제휴를 맺어가지고 시범 운영 대상자로 또 선정되기도 했죠. 내용을 보시게 되면 메디패스는 진료 기록을 토대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간편 보험 청구 서비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진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되어져 있고요. 세브란스 병원 원장은 세브란스 병원을 이용하는 하루 평균이 11,000명 환자가 10초면 간편하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병원 측도 좋은 겁니다. 진료 기록을 공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메디블록이 국내에서 그나마 좀 성과가 꽤 잘 나오긴 합니다. 코인의 시세에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별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를 투자하게 되면 원금의 12배를 불려주겠다라고 불법 단계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A씨가 반문 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4일부터 2월달까지 해서 1,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암호화폐로 수익을 한 달 뒤에 한 1억 2천만원 정도를 만들어준다라고 피해자 500명으로부터 60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투자는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투자금을 들고 태국으로 도주를 했다라고 하네요. 더 잡기가 힘들겠죠. 지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출입국 제한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자,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면 이건 100% 사기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은행이 저희가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예치를 하게 되면 그 예치금을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나 뭐 기타 사람들한테 빌려주면 이 기업들은 그만큼에 대한 수익을 낸다라는 보장성이 있잖아요. 근데 자, 봐보세요. 은행이 대출해주는 금리 자체도 7%가 요새는 채 되지가 않는데 고리대금 해봐야 20% 정도인데 진짜 비싸게 불러봐야 50%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불법이니까 제외하고 아무리 거짓말을 쳐도 50% 정도가 되는데 뭐 12배를 어떻게 챙겨줍니까?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선에 대한 이자 비율이 아니면 거의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지 않거나 또는 그 사람 자체가 정말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스킬을 갖고 있는 걸 눈으로 검증을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카운트다운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볼 건데요. 이제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5월 13일 날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블록 보상에 대한 비율도 6.25개 코인으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시레이트도 일시적으로 반감기가 지나게 되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상당히 불안 증세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우리는 4월 달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SV에 대한 반감기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가 지나고 난 한 달 또는 2달 사이는 정말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대응을 꼭 잘 해야 본인의 돈을 지킬 수 있으니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